전하 저를 데려가소서. 내 곧 데려오매가. 전하 자치가 하세요. 기다리시오. 조선 중종 16년 1521년 한양 동대문 밖 낙산 자락 아래 위치한 작은 암자 정업원. 이곳은 여느 절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인근 마을 사람들은 감히 이곳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곳에 거처하는 한 노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씨. 한때는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만백성의 어머니로 불렸던 왕비였으나 지금은 세상에서 잊힌 지 오래된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82세라는 당대로서는 기적에 가까운 천수를 누리고 있는 이 노파는 죽음을 앞둔 사자처럼 형용한 눈빛을 잃지 않은 채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극도로 검소했습니다. 아니, 비참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보낸 비단 보료나 화려한 병풍 대신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거친 배틀과 손마디가 굵어진 노비 출신의 여조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정업원 마당으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중종이 보낸 내관과 예조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임금이 직접 내린 최고급 쌀과 숯, 그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고운 비단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 전하의 비이신 송씨 어른께 주상 전하께서 보내신 하사품을 올리나이다. 내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노파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이래 무려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궁궐의 호의를 받아들인 적 없는 살아있는 망령이자 조선의 가시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노파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문 뒤에 앉아있는 노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발은 성성하여 산발처럼 내려앉았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갓 갈아낸 칼날처럼 서슬 퍼런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놓인 화려한 물품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관리들은 그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뜨거운 불길에 닿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지고 돌아가거라.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82세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이 실린 어조였습니다. 내관이 당황하며 어르신, 주상 전하의 성의를 생각하시어 제발. 이라며 읍소하자 노파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굽은 허리를 억지로 펴며 마루 끝으로 다가온 그녀는 임금이 보낸 쌀자루를 향해 거친 발길질을 내던졌습니다. 툭 소리와 함께 흰 쌀알들이 흙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은 내가 손수 물들인 옷감을 팔아 얻은 보리뿐이다. 그대들의 임금이 나를 왕비로 부르든 노비로 부르든 상관없다. 다만 내 남편의 목숨을 앗아가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핏줄이 주는 것은 단 한 톨의 먼지도 이 방 안에 들릴 수 없다. 노파의 서슬 퍼런 일갈에 관리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불경제로 다스려야 마땅한 언사였으나 그 누구도 그녀를 포졸에게 넘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조선 왕실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왕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부였고 그녀가 죽지 않고 버티는 하루하루가 곧 세조와 그 후손들에 대한 가장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낡고 바랜 저고리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64년 전 영도교에서 남편 단종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의 조각이었습니다. 노파는 피눈물조차 말라버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전하, 이제 거의 다 왔나이다. 당신을 죽인 저들의 왕조가 어떻게 썩어가는지 내가 똑똑히 보고 가겠나이다. 세상은 그녀를 비운의 여인이라 부르며 동정했지만 그녀는 동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서슬 퍼런 감시자가 되어 80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대체 16세의 어린 왕비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녀는 82세의 노구가 되어서도 이토록 지독한 증오를 품게 된 것일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그날, 영도교 다리 위에서 멈춰버린 두 연인의 시계는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제 화려한 궁궐의 장막 뒤에 숨겨진 피와 눈물로 얼룩진 82년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 그의 이름 홍의는 위대하게 넓히라는 뜻이었으나 그의 삶은 그 어떤 백성보다도 좁고 위태로운 외줄 타기와 같았습니다. 문종의 요절 이후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관을 머리에 얹은 소년. 주변에는 호시탐탐 왕자를 노리는 굶주린 이리 같은 숙부들이 득실거렸고 대궐의 밤은 낮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런 소년 왕에게 1454년 운명처럼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산송씨 가문의 딸 훗날의 정순왕 후였습니다. 당시 혼례는 축복이라기보다 소년 왕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패막이에 가까웠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단종을 지켜줄 든든한 처가 세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세의 소녀 송씨가 처음 대궐의 문을 넘어 단종과 마주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위험 있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 속에 몸을 숨긴 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어깨를 잘게 떨고 있는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부인, 이 대궐은 참으로 넓고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사방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오. 단종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건넨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닌 처절한 생존의 비명이었습니다. 보통의 소녀라면 겁에 질려 물러섰겠지만 송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왕의 차가운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나 결코 놓지 않겠다는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여기 있나이다. 전하께서 잠드시는 밤마다 소첩이 문 앞을 지킬 것이니 부디 마음을 놓으소서. 그날부터 두 사람의 위험한 소꿉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첩자들이 곳곳에서 눈을 부라리는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두 사람은 창덕궁 후원의 작은 정자에서 짧은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단종은 그녀에게 자신이 읽은 경전의 구절을 읊어주었고 송씨는 어린 왕을 위해 정성껏 차린 다과를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로맨스는 달콤할수록 더욱 자극적이고 위태로웠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의 혼례를 축하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단종의 수족을 하나둘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종이 아끼던 내관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매질을 당하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년왕은 분노보다 앞선 공포에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때 송씨의 본능적인 강인함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왕의 뺨을 감싸 쥐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우시면 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전하의 눈물입니다. 부디 강해지소서. 소첩이 전하의 창이 되고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 치는 두 어린 영혼의 맹세였습니다. 송씨는 궁궐 안의 여론을 살피고 친정 가문을 통해
수양대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16세라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영민하게 대궐의 생리를 익혀갔습니다. 상궁들 사이에서 번지는 불길한 소문들, 밤마다 몰래 대궐을 빠져나가는 관리들의 움직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조만간 이 평화로운 소꿉놀이가 피비림 나는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종은 그런 아내를 보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 밝은 밤 후원의 고목 아래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왕과 왕비가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사가의 부부로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덧없는 상상을 나누며 말입니다. 단종은 그녀의 머리에 꽃핀을 꽂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늙어 대궐을 나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왕관 따위 던져버리고 당신과 단둘이 조용히 늙어가고 싶소.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칼날을 갈아 문턱 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그 유명한 계유정난의 전야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 어린 연인들은 다가올 피바람을 예상했을까요? 15세 왕과 16세 왕비의 가슴 설레는 로맨스가 어떻게 가장 잔혹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되는지, 그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1453년 10월 10일 조선의 밤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밤, 창덕궁 영경당 안에서 단종과 송씨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궐 밖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로웠고, 궁궐을 지키는 내금이 병사들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서둘러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를 가르는 비명소리와 함께 수양대군께서 입궐하신다 는 외침이 권례를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예우를 갖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철퇴와 칼을 든 장정들이 궐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단종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이미 수양의 칼날 아래 쓰러졌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단종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인, 숙부께서 기어이 피를 보시는구려. 15세 소년 왕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16세의 송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남편을 대신해 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슬 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피 묻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수양대군이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권력에 눈이 먼 맹수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상황 전하, 간신들이 득실거려 이수양이 직접 궐의 먼지를 털어내려 왔나이다.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수양대군을 향해 송씨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대군, 왕실의 큰어른께서 어찌 무기도 없이 궐에 든 신료들을 도륙하고 피 묻은 칼로 주상의 침소까지 범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대군께서 말씀하시던 중입니까? 수양대군은 예상치 못한 어린 왕비의 기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띠며 단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단종의 충신들은 하나둘 처형장으로 끌려갔고 궐 안은 온통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송씨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단종의 귀를 막아주며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을 죽이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의 숨막히는 대치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결국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상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물러나는 순간 단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내어준다고 해서 끝날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세조라는 이름으로 왕좌에 앉았고 단종과 송 씨는 창덕궁의 외진 구석인 영경당으로 쫓겨나 연금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왕비의 삶은 단 하룻밤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식사는 부실해졌고 모시던 나인들은 하나둘 세조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이들이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외면할 때 송 씨는 직접 걸레를 들고 방을 닫고 단종을 위해 나무를 묻혔습니다. 전하, 이제부터 우리는 왕과 왕비가 아닙니다. 오직 서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부부일 뿐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한다면 저는 풀이라도 뜯어 전하를 먹일 것입니다. 송 씨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모를 견디며 살아가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세조는 이 어린 부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지만 송 씨의 강인함은 세조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단종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죽는 것은 저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기어이 살아서 이 모든 부당함을 역사가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세조의 잔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뺏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이 두 사람을 영원히 갈라놓을 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6세 소녀 송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단종의 영월 유배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죽음보다 더 잔인한 이별이라는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송 씨는 남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조, 즉 수양대군의 탐욕은 왕자를 차지하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인 단종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권력이 완전치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곧 단종의 유일한 버팀목인 왕비송 씨를 향한 잔인한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영월의 험준한 산세 속으로 유배 보내기로 결정한 직후 대신들 앞에서 믿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송 씨는 이제 왕비가 아니다. 반역자의 아내이니 그녀를 관비로 강등시켜라. 일국의 국모였던 여인을 하루아침에 노비의 신분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이 파격적이고 모욕적인 처사는 조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조의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시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거나 구걸하게 함으로써 단종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송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나 거친 삼배옷을 입고 화려한 가마 대신 맨발로 흙바닥을 딛게 된 순간에도 그녀의 고개는 꼿꼿했습니다. 그녀를 비웃으러온 세조의 측근들이 이제는 노비의 신분이니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조롱 섞인 멸시를 보낼 때 송 씨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천해진다고 해서 혼까지 천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입은 그 비단옷에 내 남편의 피가 묻어 있음을 잊지 마라. 나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조는 그녀의 길을 꺾기 위해 일부러 가장 험하고 고된 일을 맡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송 씨는 세조가 내린 노비라는 신분을 오히려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왕실에서 주는 배금미와 비단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원수의 시해를 받느니 굶어 죽겠다는 그녀의 선언은 한양 바닥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동대문방 여승들이 거처하는 정업원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짓고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왕비였던 고운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냇가에서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보리한 대박을 얻어 연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의 어머니였던 여인이 오늘은 시장 바닥에서 빨래판을 두드리고 있는 광경을 말입니다. 이것은 세조에게는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자신이 굴복시키려 했던 여인이 오히려 당당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세조의 정통성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사람을 보내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고 순종한다면 화려한 별궁과 종들을 돌려주겠다. 그러나 송 씨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 남편이 참 바람 부는 영월의 골방에 갇혀 있는데 내가 어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겠는가. 나는 여기서 전화를 기다릴 것이다. 그녀는 매일 밤 유배간 단종이 보낸 짧은 편지 조각을 품에 안고 견뎠습니다. 비록 몸은 노비의 신분이었으나 그녀의 정신은 그 어떤 왕족보다 고결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는 것 자체가 세조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강인한 여인에게 더 큰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립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어느 날 영월에서부터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달려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단종의 유배지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6세 소녀에서 노비로 전락한 송 씨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1457년 초여름의 태양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한양 땅을 밟고 선 정순왕후 송 씨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조의 명에 의해 단종의 유배지가 강원도 영월의 험준한 오지 청령포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제 발로 걸어가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단종이 길을 떠나던 날 송 씨는 광군들의 감시를 뚫고 동대문 밖 영도교로 달려갔습니다. 일국의 왕비였던 여인이 이제는 죄인의 아내가 되어 흙먼지 날리는 다리 위에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기다리는 광경은 지켜보는 백성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저 멀리 포박당한 충신들과 함께 나귀에 오른 17세의 소년, 단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하, 전하. 송 씨의 절규가 청계천의 물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단종은 나귀 위에서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궁궐 후원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래를 약속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서슬퍼런 칼날을 든 광군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송 씨는 맨발로 달려가 단종이 탄 나귀의 고삐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소서. 이대로 가시면 소첩은 어찌 살란 말씀입니까? 저를 데려가소서. 영월이든 어디든 전하의 발치에서 죽게 해주소서. 송 씨의 손등에는 광군들이 휘두른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그녀는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단종 역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의 손을 위무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고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가래날 송 씨가 직접 수놓아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 울지 마시오. 그대가 울면 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소. 부디 살아남아 주시오. 내 반드시 살아 돌아와 당신과 다시 이 다리를 건널 것이오. 그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임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광군들은 거칠게 송 씨를 밀쳐냈습니다.
다리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송 씨의 손톱이 돌바닥을 긁으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단종을 실은 나귀는 점점 멀어져 갔고 송 씨는 다리 난간을 붙잡고 일어서서 단종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다리의 이름인 영도교는 본래 영영 건너가는 다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백성들은 이 다리를 영이별 다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넘긴 것은 단순히 다리 하나가 아니라 정순왕후와의 짧았던 인연의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송 씨는 단종이 사라진 지평선을 향해 절을 올리며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전하가 돌아오실 때까지 저는 이 다리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설령 1000년이 걸린다 해도 당신이 오시는 길을 닦으며 기다리겠나이다. 이날의 이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롱테이크 장면으로 기록될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들은 대화보다 서로의 눈빛과 찢어지는 심장 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송 씨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밤이 깊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정순왕후에게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조가 단종을 살려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과연 정순왕후는 영도교에서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기다림은 영원한 저주로 변하게 될까요? 단종이 영월의 청령포로 떠난 후 한양에 홀로 남겨진 정순왕후 송 씨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비겁한 수를 씁니다. 단종을 사지로 몰아넣고는 남겨진 그의 아내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척하며 화려한 가옥과 노비 풍족한 식량을 하사한 것입니다. 이는 나는 자비로운 임금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광고하려는 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세조의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보낸 전령들이 마당에 가득 쌓아둔 쌀가마니와 비단 상자들을 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선언했습니다. 내 남편의 피로 물든 쌀은 단 한 톨도 내 목구멍에 넘기지 않겠다. 이것들을 당장 가지고 나가거라. 내 몸을 누일 곳은 오직 전하를 기다릴 수 있는 적막한 암자뿐이다. 그녀는 화려한 저택을 뒤로하고 동대문 밖 정업원 근처에 버려진 초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이 스스로 무소유를 선택하며 가시밭길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세조는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가난에 지쳐 결국 구걸하러 올 것이라 믿었지만 송 씨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쫓겨난 3명의 시녀와 함께 생계를 위해 염색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비가 직접 노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괴불나무 열매와 자초를 채취해 자줏빛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배천에 그 빛깔을 입혔습니다. 그녀가 물들인 보랏빛 천들은 자줏빛 그리움이라 불리며 한양 저작거리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의 기계에 감복해 줄을 서서 그 천을 사갔고 그녀는 그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세조가 내린 모든 시혜를 비웃었습니다. 보아라.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도 내 손으로 먹고 살고 있다. 너희들이 빼앗은 것은 내 지위일 뿐, 내 자존심은 단 한 치도 가져가지 못했다. 이것은 세조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도 처절한 참교육이었습니다. 권력자가 베푸는 자비라는 이름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노동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조는 그녀를 노비로 만들려 했으나
그녀는 스스로 자유로운 평민이 되어 권력의 오만함을 조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염색한 천을 팔아 남은 자투리 천들을 모아 매일 아침 영도교 근처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을 강물에 씻으며 영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감에 물들어 지워지지 않는 자줏빛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갈수록 맑아졌습니다. 절망 속에 무너질 줄 알았던 여인이 오히려 독하게 살아남아 생존 그 자체로 복수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그녀의 이런 행보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자신이 저지른 찬탈의 역사가 매일 아침 동대문 밖에서 속삭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더 잔인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증거를 없애야겠다는 검은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정순왕후의 이 당당한 자립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조의 더 큰 압박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의 중반부, 단종의 운명을 결정지을 피해 보답이 시작됩니다. 1457년 10월 한양의 찬 바람이 살을 파고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업원의 좁은 방에서 자줏빛 천을 말리던 정순왕후 송씨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당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말발굽 소리와 숨가쁜 울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영월에서 단종의 소식을 전하러 온 전령이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고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송씨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마, 상왕 전하께서 기어이 승하하셨나이다. 세조가 보낸 사약을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허울 좋은 보고였으나 실상은 자객에 의한 시혜였습니다. 17세의 소년 왕, 그녀의 남편, 그녀가 80년을 기다리게 될 유일한 사랑이 차가운 강물 곁에서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송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슬픔이 응어리져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정업원 뒷산인 낙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영월 쪽이 가장 잘 보이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영월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저를 두고 가셨나이다. 살아서 만나자던 그 약속은 어찌하시고 홀로 가셨나이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산 아래 한양 저작거리까지 들릴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숨죽여 울었고 그 봉우리는 훗날 동쪽을 바라보며 임을 그리워한다는 뜻의 동망봉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그 길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와 복수였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보낸 위로의 사절들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가서 너희 임금에게 전하라. 나는 죽지 않는다. 내 눈으로 당신들의 가문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 피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나는 전하의 한을 품고 이 땅의 증인이 되어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남겠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더욱 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향해 곡을 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세조의 가슴에 매일 아침 비수를 꽂는 행위였습니다. 그녀가 곡을 할 때마다 도성 사람들은 세조의 잔인함을 상기했고 세조는 궁궐 안에서 그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것은 칼을 들지 않은 여인의 가장 무서운 복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갉아먹으며 살아있는 저주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세조는 그녀를 미쳤다고 치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꼿꼿한 생존 본능 앞에서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하늘은 정말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던 걸까요? 단종을 죽인 세조와 그 공신들에게 믿기지 않는 불행들이 하나둘 닥치기 시작합니다. 왕위를 찬탈한 자들이 치러야 할 피해 대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정순왕후는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사지로 몰아넣고 왕자를 찬탈한 세조에게 그리고 그를 도운 공신들에게 잔혹한 업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정업원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궁궐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명 섞인 소식들을 하나둘 수집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60년을 버티게 할 유일한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세조의 자부심이었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세조가 그토록 아꼈던 장남 의경세자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의문의 급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단종 전하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혼령이 나타나 침을 뱉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송씨는 그 소식을 듣고 자줏빛 물감이 든 손으로 묵묵히 옷감을 짜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당신이 앗아간 어린 목숨의 대가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세조 본인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단종과 그 충신들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리며 온몸에 피고름이 맺히는 원인 모를 피부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가려움과 통증에 몸부림치며 온몸을 긁어대다 피칠갑이 되는 모습은 동대문 밖에서 보리밥을 먹으며 꼿꼿이 버티는 정순왕후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세조는 전국의 명산 대차를 돌며 참회했으나 정순왕후가 동망봉에서 매일 아침 내지르는 곡소리는 세조의 고막을 찢는 환청이 되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공신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배신하고 수양대군에게 붙어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하나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송씨는 저작거리에 나갈 때마다 그들의 몰락을 구경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노비라 조롱하며 침을 뱉던 관리들이 유배길에 오르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아라. 권력은 아침 이슬 같고 원한은 바다보다 깊다. 너희들이 쌓은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이것은 칼을 들지 않은 여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세조는 죽기 직전까지 정순왕후에게 사람을 보내 화해를 청하고 물품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그 모든 것을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가서 전하라.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죽고 당신의 아들이 죽고 당신의 손자가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살아서 지켜볼 것이다. 내가 죽지 않는 것이 당신에겐 가장 큰 형벌이 될 것이다. 실제로 세조는 고통 속에 눈을 감았고 그의 뒤를 이은 예종 역시 즉위 1년 만에 요절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모든 상복을 입은 궁궐의 소식을 들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업보를 상징하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들의 몰락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수를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수가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것을 끝까지 살아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이제 82세라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장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녀의 눈앞에 이제는 세조의 증손자, 고손자들이 왕위에 오르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의 이 지독한 생존 복수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세조가 고통 속에서 눈을 감고 그의 아들 예종마저 즉위 1년 만에 요절했을 때 정순왕 후 송씨는 여전히 정업원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자줏빛 천을 짜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성종이 즉위하고 광기 어린 연산군의 시대가 지나 중종이 보위에 오를 때까지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가문의 흥망성쇠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자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양 도성에서 정업원의 노파를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살아있는 전설이자 조선 왕실이 지은 죄악의 결정체였습니다. 성종과 중종은 즉위할 때마다 신하들을 보내 그녀에게 극진한 예우를 갖추려 했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궁으로 모시겠다며 화려한 가마를 보내고 숙부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막대한 토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은 이 노파의 반응은 한결같이 서늘했습니다. 나는 상왕의 비 정순왕후다. 너희들이 나를 노비라 부르든 부인이라 부르든 내 남편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 주는 것은 단 한 톨의 곡식도 받지 않겠다. 그녀는 왕들이 보낸 비단 가마를 마당에 세워둔 채 지팡이를 짚고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80노구의 여인이 직접 짠 옷감을 들고 보리쌀과 바꾸는 모습은 화려한 궁궐의 담장 안에서 권력 다툼을 벌이는 왕실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중종은 그녀의 고집에 탄식하며 신하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계신 정업원 근처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출입하지 마라. 또한 그분이 시장에 내놓는 옷감은 관청에서 최고의 값을 쳐서 사들여라.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죽이려 했던 세조의 후손들은 이제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죽는 날 왕실은 작은 아버지가 조카를 죽이고 그 아내를 노비로 만든 천인공노할 범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그들의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일 아침 동망봉에 올라 영월 쪽을 향해 마른 곡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칼로 목을 베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죄책감의 칼날로 왕실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그녀는 존재 자체로 조선 왕실을 떨게 만드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연산군 같은 폭군조차도 이 노파의 서슬 퍼런 기계 앞에서는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의 나이 82세. 몸은 쇠약해져 거동조차 힘들어졌지만 정신만은 갈수록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예감했습니다. 이제 곧 긴 기다림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평생 동안 간직해온 단종의 피 묻은 적삼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전하, 이제 저들의 몰락도 저들의 참회도 충분히 보았나이다. 이제는 당신 곁으로 가도 되겠나이까?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홀로 남겨진 왕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노비.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잦아들 무렵 정업원 마당에는 기이한 서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82년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중종 16년 1521년 6월 4일 한양을 적시던 비가 그치고
정업원의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던 날이었습니다. 82세의 노파,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정순왕후 송씨가 마침내 평생을 짊어졌던 원한과 가리움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임종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천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종은 직접 제문을 지어 통곡했고 도성의 백성들은 시장을 닫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비참한 노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정업원 방 안에는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다고 전해집니다. 평생 자줏빛 물감으로 물들었던 그녀의 거친 손이 신기하게도 가래날 보았던 그 고운 처녀의 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흐릿한 시야 너머로 64년 전 영도교 다리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소년 17세의 단종이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인,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였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십시다. 꿈결 같은 목소리에 송 씨는 82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어 소녀의 모습으로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원히 건너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던 그 영도교가 두 사람에게는 마침내 영원히 함께 걷는 재회의 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독하게 살아남았던 이유는 단순히 복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자신이 남편을 잊는 순간 단종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64년 동안 단종의 살아있는 기억이었고 그 기억을 완수하고서야 비로소 평안에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는 가슴 먹먹한 역사적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정순왕후가 서거한 후 그녀는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순이라는 시호를 받고 왕비로 복권되었습니다. 죽은 지 170년이 지나서야 그녀의 정조와 강인함이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녀가 잠든 남양주의 사릉과 단종이 잠든 영월의 장릉은 수백 리 길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죽어서도 그들은 서로를 생각하며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영월 장릉의 소나무들이 모두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 쪽을 향해 굽어 자라고 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는 이들의 사랑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세조가 내린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왕비로 남았습니다. 권력에 굴복해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 굶주림과 노동 속에서도 단종의 아내라는 고결한 이름을 지켜낸 것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정순왕후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원수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무너지는 그날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꼿꼿이 살아남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복수라는 사실을 그녀는 82년의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한양의 자줏빛 옷감을 짜던 그 왕비의 강단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82년을 홀로 버틴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 지독했던 복수의 대장정. 여러분은 이 여인의 삶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자극적이고 소름 돋는 역사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